이강우는 낡은 트럭의 삐걱이는 운전석에 몸을 기댄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별들은 뿌연 공기에 가려 희미하게 빛났고 멀리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엔진 소음만이 낮게 울렸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배달을 마친 피자 박스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식어버린 치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고 그의 삶은 언제나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30 중반의 그는 이 도시에서 배달기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이라고는 작은 시골 마을에 계신 노모와 병약한 여동생뿐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여동생의 비싼 치료비는 늘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삶은 오직 돈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었다. 이강우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트럭 시동을 걸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누볐다. 그의 작업복은 늘 기름때와 먼지로 더러웠고 그의 손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었다. 그는 다른 배달기사들처럼 새 차를 몰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최신 배달 경로를 검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경험과 직감에 의지해 가장 빠른 길을 찾았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다. 특히 박성민, 잘생긴 외모에 최신식 오토바이를 모는 젊은 동료는 이강우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었다. 이강우 씨, 아직도 그 똥차 끌고 다녀요. 그 기름값이나 나오겠어요. 역시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느려진다니까. 박성민은 이강우의 낡은 트럭과 그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그는 이강우를 미래 없는 아저씨나 시대에 뒤떨어진 패배자로 여기는 듯했다. 이강우는 박성민의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왜 늘 남들에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한때 빛나는 꿈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청년이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싸웠다. 그는 싸움에 능했지만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주먹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등에는 거대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용 문신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비밀스러운 흔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비밀 조직, 흥룡회의 상징이었다. 흥룡회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숨어 약자들을 보호하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조직이었다. 이강우는 흥룡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은 그림자 세계에서 흥룡으로 불리며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흥룡회는 와해되었고 이강우는 모든 것을 접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택배기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고 누구도 낡은 택배 차량을 모는 허름한 아저씨가 한때 그림자 세계를 호령했던 흥룡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강우는 택배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에게는 가족의 온기가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그는 거실에서 잠든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쓸어내렸다. 어머니는 그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에는 여동생의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빚더미 같았다. 그는 낡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향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검은색 도복을 입고 강인한 눈빛으로 서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의 등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에 시달렸다. 하루는 이강우가 밤늦게 배달을 하던 중이었다. 빗방울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순식간에 미끄러워졌다. 그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비를 맞고 있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강우는 잠시 망설였다. 배달 시간이 촉박했고 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의 떨리는 어깨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함께 세상의 외면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놀란 듯 이강우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이강우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겨우 몇 장 남은 지폐 중 가장 큰 금액인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잠시 어깨를 토닥였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강우는 그 미소를 보고 조용히 차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행동은 노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강직함과 연약한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강우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의 괴리,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갇혀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다. 특히 부패한 권력과 돈에 굴복하는 세상의 모습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힘을 다시 사용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늘 동네 복싱 체육관을 찾아 몸을 단련했다. 낡은 샌드백을 두드리는 그의 주먹은 여전히 강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으로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어깨에는 용문신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용문신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흥룡, 내가 과연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과거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삶과 얽힌 어떤 비밀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고요한 폭풍 전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가 서서히 베일을 벗을 참이었다. 그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강우의 낡은 트럭은 서울의 밤거리를 묵묵히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는 화려한 넌사인들은 그의 고단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가족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무게,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 깊은 괴리감이 늘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등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처럼 자신의 삶이 닳아 없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그의 일상을 흔들 거대한 폭풍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이강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을 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단골 기사식당에 들어섰지만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동생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다. 병원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지갑을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때 그의 옆 테이블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해오름 그룹의 재벌 3세였다. 그는 번쩍이는 외제차 키를 테이블에 던져놓고 친구들과 함께 값비싼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는 이강우의 낡은 택배 유니폼을 흘끗 보더니 비웃었다. 야, 너희들 저 아저씨 좀 봐라.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해봤자 뭐하냐. 평생 저렇게 살다 죽겠지.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김민준의 친구들 또한 그를 따라 비웃었다. 그들 중에는 이강우를 늘 무시했던 동료 택배기사 박성민도 끼어 있었다. 박성민은 김민준에게 아첨하며 이강우를 비웃는데 동참했다. 아이고, 민준 도련님 말씀이 맞습니다요. 저런 분들은 저희 택배업계의 미래를 망치는 분들이죠. 이강우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노동을 저렇게 함부로 폄훼하다니. 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들을 위해 참아야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사겼다. 그리고는 애써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이강구가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 하자 김민준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이강우를 향한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지배욕이 번뜩였다. 어이, 아저씨,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그냥 지나가려 해. 내가 이 식당 VIP인 거 몰라. 너 같은 택배 아저씨들은 내가 부르면 기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갑질이 담겨 있었다. 이강우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손님, 배달 시간이 늦어서. 배달 따위가 뭐 중요하다고. 너희 아저씨들은 우리 같은 재벌들이 물건 시켜줘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까짓 게 뭘 한다고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천한 택배기사가 김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이강우의 낡은 유니폼에 들고 있던 물컵에 물을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이 이강우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김민준은 이강우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이강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낡은 작업복에 쏟아진 물은 그의 고단한 삶에 대한 모욕이었고 김민준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비수 같았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 흑룡회의 맹세가 스쳐 지나갔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심판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흑룡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김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하고 고단한 택배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날카롭고 압도적인 기세가 담긴 눈빛이었다. 김민준은 이강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순간 멈칫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눈에 번졌다. 그는 이 낡은 택배기사에게서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느꼈다. 이강우는 겉옷으로 입고 있던 낡은 택배, 유니폼 잠바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낡은 잠바가 그의 몸에서 스르륵 벗겨지는 순간 그의 왼쪽 어깨와 가슴팍에 새겨진 거대한 용문신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용문신은 그의 탄탄한 근육 위에서 살아 숨쉬는 듯 꿈틀거렸다. 문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즉 그가 한때 그림자 세계를 호령했던 흑룡이라는 전설적인 존재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흑룡회의 문양이었고 그의 삶과 정의를 향한 맹세가 새겨진 흔적이었다. 김민주는 용문신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김민주는 해오름 그룹의 재벌 3세였다. 그는 비록 젊지만 암암리에 돌아가는 재계의 어두운 소문들을 통해 흑룡회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서운 조직이었다. 그리고 흑룡은 그 조직의 전설적인 우두머리였다. 그는 낡은 택배 유니폼 뒤에 숨겨진 용문신과 그 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천한 택배기사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특권의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민준의 친구들 또한 경악했다. 박성민은 이강우의 용문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평소 비웃고 무시했던 이강구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림자 세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강우는 김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땀방울을 짓밟고 내 동료들을 모욕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가 마치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이 모든 광경은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 속에서 펼쳐졌다. 그들은 김민준의 오만함과 이강우의 놀라운 반전에 경악했다. 그들은 택배기사의 낡은 유니폼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그 비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편견과 갑질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이강우의 정의를 위한 분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있었다. 식당 안은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다. 박성민의 오만함과 조롱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이강우가 잠바를 벗어 던지고 드러난 거대한 용문신, 그리고 그 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성민은 자신이 천한 택배기사라고 비웃었던 이강우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림자 세계의 거물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강우의 눈빛은 냉철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땀방울을 짓밟고 내 동료들을 모욕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가 마치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어깨에 새겨진 용문신은 살아 숨쉬는 듯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식당 전체를 압도했다. 박성민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김민주는 이강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졌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깔보던 택배기사가 사실은 흥룡이라는 전설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와 굴욕으로 바뀌었다. 살려주세요. 흥룡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그는 울면서 이강우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고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렀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김민준의 친구들 또한 다르지 않았다. 박성민의 오른팔이었던 최우진은 김민준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경악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평소 비웃고 무시했던 이강우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림자 세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강우의 눈빛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이강우는 무릎 꿇은 김민준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김민준의 옆에 쓰러진 친구들을 힐끗 봤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다. 이강우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지만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무덤이었다. 오직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오랜 목표였다. 그의 기술은 살상이 아닌 제압을 위해 그리고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했다. 내 놈들은 이 시장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지 마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내 놈들의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냉혹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네네 흥룡님 하고 답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그들은 택배기사의 낡은 유니폼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그 비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편견과 갑질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이강우의 정의를 위한 분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은 식당통의 난장판과 쓰러져 있는 재벌 3세 친구들, 그리고 김민준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박성민과 그의 친구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들은 이강우를 지목하며 저 택배기사가 하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들에게 이강우는 그저 평범한 택배기사일 뿐이었다. 경찰은 이강우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고 이강우는 담담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작고 나지막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강우는 식당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은 그를 영웅처럼 바라봤다. 택배기사 아저씨가 저런 사람인 줄은 정말 대단하다. 이 시장의 영웅이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강우는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서진에게 연락했다. 서진은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과거 이강우와 같은 조직인 흥룡회에서 활동했고 이강우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었고 이강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강우는 서진에게 자신이 김민준을 제압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이강우에게 조언했다. 강구 오빠, 올 것이 왔네요. 하지만 잘했어요. 이제 오빠는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요. 이제 오빠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때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이강우를 향한 믿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강우는 서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김민준의 갑질과 해오름 그룹의 부패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가족과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이강우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흥룡회의 옛 정보망을 동원하여 해오름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탁월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버지인 김영호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확장 기록을 찾아냈다. 김영호 회장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다. 김영호 회장은 김민준이 택배기사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김민준의 오만함과 무능함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강우의 용문신 소식을 듣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흥룡, 설마 그자가 살아있었다니. 김영호 회장은 과거 흥룡회에게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방해받았던 악몽을 떠올렸다. 그는 흥룡회의 잔혹함과 그들의 집요한 추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강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영호 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 박재훈에게 지시했다. 박재훈은 냉혈하고 잔인한 인물로 김영호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지시를 처리해왔다. 박 비서 그 흥룡이라는 놈을 제거해 그 놈이 내 아들과 내 뒤를 캐고 있어 영원히 침묵시켜. 박재훈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흥룡회의 방식대로 이강우를 처리할 작정이었다. 이강우는 박재훈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서진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김민준과 김영호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택배기사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 그가 잠바를 벗자 드러난 용문신에 재벌 3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어깨에 새겨진 용문신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이강우의 삶은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라퀴진 서울 주방에서 재벌 3세 김민준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부터 그의 평화로웠던 택배기사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흥룡으로서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폭력 조직 검은 그림자파와
그 배후에 해오름그룹 김영호 회장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강우는 김민준과 그의 친구들을 제압한 후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은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강우와 같은 조직인 흥룡회에서 활동했고 이강우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구는 서진에게 자신이 김민준을 제압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은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이강우에게 조언했습니다. 강구 오빠, 올 것이 왔네요. 하지만 잘했어요. 이제 오빠는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요. 이제 오빠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때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이강우를 향한 믿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서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갑질과 해오름 그룹의 부패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가족과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이강우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흥룡회의 옛 정보망을 동원하여 해오름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해킹 실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버지인 김영호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확장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김민준이 택배기사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우의 용문신 소식을 듣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흥룡, 설마 그자가 살아있었다니. 김영호 회장은 과거 흥룡회에게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방해받았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흥룡회의 잔혹함과 그들의 집요한 추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강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 박재훈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재훈은 냉혈하고 잔인한 인물로 김영호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지시를 처리해왔습니다. 박 비서, 그 흥룡이라는 놈을 제거해 그놈이 내 아들과 내 뒤를 캐고 있어 영원히 침묵시켜. 박재훈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흥룡회의 방식대로 이강우를 처리할 작정이었습니다. 박재훈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강우와 서진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를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박재훈의 추격을 피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점점 더 제약을 받았습니다. 해오름 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은 경찰과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서진은 흥룡회가 와해된 후 김영호 회장이 흥룡회의 옛 간부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그들의 사업을 빼앗았다는 소문을 들었음을 이강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김영호 회장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구 오빠,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박재훈에게 당할 겁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흥룡회의 옛 동료들처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김영호 회장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강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강우가 다시 진실을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진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하고 김영호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평화로웠던 택배기사의 일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는 이제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 그가 잠바를 벗자 드러난 용문신의 재벌 3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불행이 김영호 회장의 과거 악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한을 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인 낡은 사진 속 용문신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흥룡회의 마지막 맹세였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선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인 양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김민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아버지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오만한 젊은 재벌 3세였습니다. 그는 언론에 이강우를 택배기사를 가장한 사기꾼이자 범죄 조직의 잔당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흘리며 이강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이강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한 택배기사일 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김민준의 비웃음은 이강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강우에게 주어진 극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부패한 권력과 그 배후의 폭력 조직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흥룡회의 옛 정보와 서진의 조력, 그리고 그의 뛰어난 맨손 격투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는 김영호 회장의 자선 파티가 그들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영호 회장의 모든 비리를 만천해 폭로하고 자신의 가족과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이강우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서진과 함께 흥룡회의 옛 아지트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폐공장 건물 안은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기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흥룡회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는 복잡한 암호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금고를 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흥룡회가 이 금고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거야. 그는 직감했습니다. 서진은 금고의 문양을 보고 그것이 흥룡회의 고유한 용의 숨결 암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강우는 밤을 지사으며 금고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흥룡회 동료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서로에게 맹세했던 약속,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그때 이강우의 눈에 낡은 금고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낙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흥룡회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렸던 자신의 용문신 스케치였다. 그는 그림 속의 선들이 마치 복잡한 회로도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룡회가 남긴 마지막 암호였습니다. 그는 그 암호가 용의 숨결을 해독할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강우는 용의 숨결 그림을 따라 금고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흥룡회의 비밀 메시지 규칙에 따라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흥룡회 보스의 필체로 흥룡에게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너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김영호의 음모에 당했지만 너는 다르다. 그에게 복수하고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아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김영호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과 흥룡회 간부들이 살해당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영호와 박재훈 비서실장이 흥룡회 간부들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김영호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강우는 영상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흥룡회 동료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회장은 흥룡회를 완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빼앗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강우는 동료들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친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빚과 여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흥룡회의 복수를 위해 김영호 회장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영호 회장의 자선 파티는 성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강우는 서진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강구 오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김영호 회장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흥룡회의 마지막 남은 복수를 이룰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강우는 USB를 품에 품고 서진과 함께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자선 사업을 발표하며 오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김민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영원히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강우는 파티장 가장 뒤편,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흥룡회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박재훈 비서실장과 삼엄한 경호를 뚫고 김영호 회장의 연설이 진행되는 메인 스크린에 이 모든 증거를 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해킹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과거 시스템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홀로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야 했습니다. 박재훈 비서실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김영호 회장의 막강한 권력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성과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흥룡회의 명예를 걸고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김영호 회장의 자선 파티장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해오름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조감도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의 찬사를 유도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해오름 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유창한 언변에 감탄하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김민준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김영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영호를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여기며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이강우의 손가락이 낡은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자선 파티장의 메인 프로젝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삼엄한 경호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지성과 용기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안위, 그리고 흥룡회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 김영호 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이강우는 마지막 해킹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성공, 그의 노트북 화면에 녹색 글자가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강당 스크린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조감도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거대한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습니다. 경고 헤어름 그룹의 모든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조직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아래에는 김영호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저지른 금융범죄 내역,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명단이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김영호 회장의 이름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영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시스템 오류다 오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는 김영호 회장과 비서실장 박재훈이 흥룡회 간부들을 살해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흥룡회 간부들이 김영호와 박재훈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며 비열한 웃음을 짓는 김영호의 냉혈한 목소리까지 15년 전 흥룡회의 몰락을 덮어버린 악몽이 현실이 되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지옥처럼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스크린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숨을 멈췄습니다.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영호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쌓아 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당 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호는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와 살인 행각이 한 평범한 택배기사에 의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믿지 마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연설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강우를 향한 증오와 함께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사가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김용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용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금융제국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존경했던 김용호 회장이 사실은 흥룡회 간부들을 살해하고 거대한 금융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용호의 아들이자 해오름 그룹의 후계자였던 김민주는 아버지의 체포와 모든 비리가 폭로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천안 택배기사 이강우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해오름 그룹을 무너뜨린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자리에서 이강우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낡은 택배 유니폼 잠바를 벗어 던지고 검은색 도복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가슴팍에 새겨진 거대한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에 지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깊고 단단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용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서진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이강우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빛났습니다. 이강우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강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5년 전 억울하게 살해당한 흥룡호의 동료들의 진실과 김용호 회장의 추악한 만행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이 용 문신은 저의 과거이자 흥룡회의 정의로운 맹세입니다. 김용호는 저희 동료들의 블랙리스트를 빼앗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한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강우는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준은 이강우의 등장과 그의 용문신, 그리고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택배기사가 흥룡이라고 그럼 우리 아빠는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와 굴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무시했던 이강우가 사실은 자신을,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강우에게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살려주세요. 흥룡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언론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강우의 이름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 알고 보니 전설의 흥룡, 숨겨진 정의의 영웅, 거대악을 심판하다라는 헤드라인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비범한 재능에 열광했습니다.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 그가 잠바를 벗자 드러난 용 문신에 재벌 3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자선 파티장은 환호성과 박수갈채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절정의 순간 이강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힘과 정의는 겉모습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용기와 불의에 맞서는 끈질긴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진실을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호 회장의 자선 파티장 강당에서 펼쳐진 진실의 폭로는 강남의 재벌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택배기사 이강우가 잠바를 벗자 드러난 용문신과 함께 김용호 회장의 추악한 범죄들이 만천해 드러났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 알고 보니 전설의 흥룡, 숨겨진 정의의 영웅, 거대 악을 심판하다 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경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강우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김용호 회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가 저지른 흥룡회 간부 살해, 불법 비자금 조성, 조직 폭력 지시 등 수많은 혐의가 이강우가 공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해오름 그룹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해오름 그룹의 명성과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과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용호의 오른팔이자 흥룡호의 간부들을 살해한 장본인인 비서실장 박재훈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파멸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강우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킨 효자, 억울한 흥룡호의 동료들의 한을 풀어준 의리남, 그리고 숨겨진 천재적인 격투 능력을 가진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강직함,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하려는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강우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그를 천한 택배기사나
무능한 아저씨로 외면했던 주변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재벌 3세인 김민준과 그의 동료 택배기사 박성민은 이강우가 폭로한 진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이 이강우에게 가했던 모든 갑질과 조롱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이강우를 천한 택배기사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박성민 또한 이강우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언행을 후회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며칠 후 김민준은 이강우를 찾아왔습니다. 이강우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이강우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강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강구님의 땀방울을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제가 강구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이강우는 김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존중에 대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갑질은 당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음을 압니다. 이강우의 말은 김민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민준은 이강우의 진심에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성민 또한 이강우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강우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강우는 박성민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박성민에게 과거의 경쟁심을 버리고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성민은 이강우의 관용에 감격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강우의 재단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며 속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강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는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룡회의 옛 정보망을 동원하여 김영호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해킹 실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이강우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대외 활동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이강우를 흥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김영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강우를 믿어주고 지원했던 유일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이강우의 통찰력과 용기에 감탄했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복직하여 강력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강우와 함께 조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김영호 회장과 같은 거대 범죄 조직의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강우를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이강우는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흥룡회의 맹세를 이어받아 흥룡정예 재단 안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갑질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과 강인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호신술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강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흥룡회의 정신을 계승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힘은 타인을 돕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강우의 활약에 감격하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동생의 병원비는 재단에서 지원했고 그녀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강우의 재단 활동을 묵묵히 지원하며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강우는 서진과 김영사,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시장 어귀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김민준에게 모욕당했던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제 그 안에는 평화와 존중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강우는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용 문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화와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이제 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강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강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흥룡회 동료들도 오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오빠는 그들의 마지막 맹세를 지켰어요. 김영사는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회장의 악행은 그들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흥룡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습니다. 이강우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강우는 더 이상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라는 기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의 수호자이자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기, 겸손,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끈질긴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에 새겨진 거대한 용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의 맹세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강우가 이끄는 흥룡정의재단은 서울의 최첨단 빌딩에 자리 잡은 거대한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지부를 둔 국제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변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갑질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법률 지원, 심리상담,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재단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강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힘은 타인을 돕는 데 있다 는 자신의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그는 재단의 이익을 소외된 이웃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흑룡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강인한 정신과 용기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강우의 비전은 재단의 철학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위대한 업적에 감격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흑룡정의재단의 명예이사로 활동하며 아들을 돕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병약했던 여동생 또한 건강을 되찾아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오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강우의 오랜 벗이자 이제는 재단의 수석 고문이자 핵심 파트너가 된 서진은 여전히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흑룡회 옛 정보망과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하여 재단의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부패한 세력의 음모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강우를 흑룡구로 다시 태어나게 한 숨겨진 영웅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김영사는 이제 경찰청에 사회정의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총괄본부장이 되어 이강우의 재단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이강우의 통찰력과 용기에 감탄했고 자신의 평생 숙권이었던 정의 실현을 함께 이루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강우를 자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김영호 회장과 박재훈 비서실장은 감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강우의 성공과 재단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김민준, 김영호의 아들이자 한때 오만했던 재벌 3세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강우의 활약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이강구에게 천한 택배기사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흑룡정의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조용히 속죄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이강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강우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흑룡정의재단에서 제1회 글로벌 포용적 사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 갑질과 불평등 없는 공정한 사회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강우는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과 어머니와 여동생의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타인을 돕고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저의 용문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저의 맹세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이강우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서진과 함께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흥룡정의 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빌딩은 도시의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강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여동생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이강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평화로워 보이네요. 이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도시의 활기찬 소음은 마치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그리고 멀리서는 재단의 직원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레리였습니다. 재벌 3세의 갑질에 분노한 택배기사. 그가 잠바를 벗자 드러난 용문신에 재벌 3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용기와 정의, 그리고 인간 존중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